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게임을 할 때면 누구나 이기고 싶어 하죠. 하지만 매번 손쉽게 이길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결코 그 게임은 재미가 없어질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고통과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랍니다. 끓는 물에 손을 넣거나 자동차에 치이면 끔찍한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위험을 겪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또 땀 흘리면서 운동을 하거나 매운 음식을 먹거나 힘든 일을 이겨내면서 고통을 희열로 승화시키기도 합니다. 심리적인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치심, 외로움, 후회, 죄책감 이런 게 고통스럽다는 걸 알기에 우리는 그런 감정을 겪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죠. 우리 삶에 놓인 고통은 잘못된 게 무엇인지 알려주는 정보이자 상황을 개선하도록 만드는 유도책인 겁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그리고 마냥 행복하도록 만들어지지도 않았기에 고통과 고난이 주는 의미를 찬찬히 되새겨 봐야겠습니다. 7월 14일 금요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내일 성공예감 별책 부록 최선의 고통이라는 책을 통해서 보다 더 자세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죠. 지금 대전, 광주 등 이런 충청 지역 또 호남 지역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 섬진강, 임실군 지점 이쪽에는 또 수위가 많이 올라와서 홍수주의보도 발령이 돼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곳곳에 또 충남, 세종 포함해서 전국 9개 지역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거 전달해 드리면서 지역도 많이 언급이 되고 호우경보, 호우주의보, 산사태 위기경보 이런 것도 많이 있어서 저도 솔직히 전달해 드리면서도 헷갈리는데요. 이럴 때 그냥 어느 지역이든 다 전국적으로 각별히 주의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바람도 많이 불고 있어서 비바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원탁의 기자들이 찾아가는 날이죠. 최근에 실업급여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너무 달콤해서 실업, 어디 뿌려먹는 시럽과도 같다라는 실업급여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이것 때문에 과연 사람들이 취업을 안 하는 게 맞는 건지 꼼수 해고가 비일비재한 게 맞는 건지 과연 대안은 없는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볼게요. 또 요즘에 아파트,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물난리가 나고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고 이런 건설사 부실 시공 문제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고가 왜 반복되는 건지 근본적인 원인은 뭔지 해결책도 한번 찾아보죠. 경제상식 퀴즈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사보셨을 거예요. 이걸 사면서 인생 역전의 꿈을 꾸는데 한 주가 지나고 나면 그냥 인생 여전이죠. 근데 주변에서 누가 당첨됐다라고 하면 항상 또 이게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1등 당첨금 얼마, 또 2등 당첨자 몇 명 이래서 혹시 이거 조작 아니야? 라는 의심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2등 당첨자가 660명이나 나와서 논란이 됐었고요. 한 판매점에서 100여 건이 판매된 게 2등에 다 당첨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는데 정부가 검증 기관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니까 확률적으로 가능한 일이지 조작은 불가능하다. 또 이런 공식적인 해명도 내놨습니다. 다들 아시겠죠? 일확천금을 꿈꾸고 사는 6개의 번호를 찍는데 결국 다음 주에는 다시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드는 이것. 예전에는 주택복권이었는데 지금은 이 두 글자 복권으로 이름이 거의 많이들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열심히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신창근님이 KBS 콩으로는 절대 당첨이 안 되는 줄 알지만 오늘도 성공할 때까지 도전해봅니다. 아닙니다. KBS 콩으로도 당첨이 됩니다. 지금 저도 그렇고 우리 작가님도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신창근님 감사합니다. 원탁의 기자들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그리고 알고란의 고란 경제전문기자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세 분은 실업급여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네. 다들 그냥 죽어라 일하고 쉬지 않고 일하고 실업 기간이 없고 잘리질 않아서 자발적 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제가 회사를 관두고 나왔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해고로 해주세요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그게 이력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회사에서 일종의 실직을 당했는데 네. 그게 제가 관두고 나온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일종의 뭐 쉽게 말하면 잘렸다라는 게 저의 경력에 표시되는 게 싫어서 그걸 또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논란에 저희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겠지만 김치영 기자는 그러니까 실업급여 몇 푼보다는 나의 평판이 중요하다. 물론이죠. 근데 이게 맞아요. 지금 이제 몇 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죠. 웬만한 한 달 벌이보다 실업급여가 더 좋다, 높다. 그래서 달콤한 실업급여가 됐다. 그래서 이런 지적들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게 진짜 문제인지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권소영 기자. 네. 일단은 사실은 실업급여라는 게 의도치 않게 일자리를 잃어서 당장 월급을 받지 못할 때 이제 생계불안을 줄이고 재취업을 돕기 위해서 만든 건데 취지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실업에 따른 위로금 아니면 그동안에 직장생활 하면서 내 고용보험료를 열심히 냈으니까 네. 그런 걸 좀 누려보자 이런 식으로 좀 인식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도 어쨌든 잘못 설계되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 하에서는 저 같아도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만약에 근로를 하는 거에 따른 임금이 실업급여 받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 아주 당연하게 실업급여를 선택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게 되는데 그게 만일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최저임금의 80%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최저임금이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업급여의 최소액도 상당한 수준이 됐다는 건데 올해 최저임금이 9,620원 이게 최근 6년 새에 8.7% 정도 오른 건데 이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여기에 연동된 실업급여가 빠르게 상승을 했고 이 상당수의 수령자가 세후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높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후 소득으로 그렇죠. 따지면 그러니까 최저임금 80%면 이제 하한액이 61,568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184만 7,040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에 만약에 주 40시간 근무했다라고 하면 임금은 201만 원 정도예요. 네. 근데 여기 4대 보험료 빠지고 이제 세금이 또 빠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내 손에 딱 들어오는 수령이 180만 원 정도니까 이럴 바에 내가 그리고 사실 우리가 최저임금을 받는 일자리라는 게 이 고용의 질이 높은 수준은 아니잖아요. 네. 이제 막 몸을 쓰거나 힘든 직업들이 되게 많은데 뭐 이게 사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뭐 이게 경제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자아실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최저임금을 받는 일자리라는 거는 사실은 자아실현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일자리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당연히 의사결정을 실업급여를 받는 쪽으로 그러니까 180일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180일을 일하고 실업급여 6개월을 받고 또 어딘가에 취직해서 이 조건을 충족하고 또 실업급여를 받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그래서 실제로 뭐 한 같은 직장에서 24번을 취업했다가 사표냈다가 취업했다가 사표냈다가 이러면서 9천만 원 넘게 실업급여를 챙긴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이런 제도화에서는 자연스러운 의사결정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금액이 중요한 사람 정말 한 푼, 두 푼 그 차이가 중요한 분들에게는
그 몇만 원도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죠. 이 부분 네, 고란 잠깐 기자. 그 뭔가 수정하고 싶은데요. 네. 정정하고 싶은 게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자 역시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25%,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50% 내야지 제도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하한액의 수급자의 실수령액이 173만 원이에요. 주 40시간 근무 노동자의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는 낮습니다. 아, 그 실업급여를 받는데 그 실업급여 가지고도 각종 뭐 4대 보험 비슷한 네네. 그런 것들을 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것도 제가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래는 평균 임금의 60%가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를 주니까 아까 말한 일종의 약간의 역전 현상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4대 보험 빠지면 실제 수령액은 낮다라고 고 기자가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그걸 빼고 그냥 단순히 비교해서 최저 실업급여가 좀 높다고 하더라도 앞에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았다면 이게 저는 조금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그만큼 이런 역전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비율이 높다라니 한 30% 된다라고 하잖아요. 지난해 최저임금 받은 사람들 중에 이 실업급여로 받은 사람이 더 높았던 비율이. 그렇다라고 한 거는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지금 최저임금보다도 더 낮게 그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니까. 아니 최저임금의 60%가 최저임금의 80%보다도 낮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80%를 적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80%를 주다 보니까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원래는 60%인데. 그러니까 평균 임금의 60%죠. 그러니까 본인이 받았던 평균 네, 평균 임금의 60%. 그러니까 이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지금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게 여기서 방증이 된다라는 걸 전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아니,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임금은 아니죠. 평균 임금의 60%잖아요. 근데 그게 최저임금의 80%보다도 낮을 경우에 한쪽은 60이고 한쪽은 80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30%가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걸 가지고 최저임금보다도 못 받는 사람이 30%나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왜 네네네. 말한 건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일을 예. 하고 받냐, 일을 안 하고 받냐 차이도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약간 이 문제가 나오고 하는 게요. 아니 실업급여가 그 소위 말해서 그냥 그 일방적으로 주는 수혜가 아니잖아요. 복지 혜택이 아니잖아요. 나 고용보험 내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을 내고 있고 그 고용보험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가 아니 그렇게 많이 받는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부정수급 혹은 약간 이거를 이제 악용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 새는 구멍을 막아야지 전체적인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 맞지 않는 것 사실 같습니다. 그 기준 퍼센테이지 가지고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사실 절대 금액을 먼저 놓고 생각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더 직관적이기도 하고 이 절대 금액이 높다 낮다라는 걸 가지고 혹여나 나중에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그 퍼센테이지를 그러면 기준을 바꾸겠죠. 그렇죠. 그게 과정이 결과를 만드는 거니까. 근데 지금 184만 한 8천 원 정도 되는 금액이 절대적으로 사람들을 일할 요인을 떨어뜨리는 기준이냐 이것부터 좀 봐야 될 텐데 그 생각부터 해봐야죠. 그러면 184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가 사람들의 일할 요인을 동기를 떨어뜨리는 정도가 되느냐 아니면 이 정도는 돼야 생계비로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되니 이 금액 가지고는 뭐라 하지 말자. 사실은 이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아까 권수현 기자가 지적해 주신 대로 뭐 단순히 이게 최저생계비의 수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일을 하고 받는 금액이냐 일을 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냐의 차이도 있죠. 그렇다면 단순하게 비슷한데 조금 적더라도 일을 안 하고도 이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쪽으로 비교우위의 대상으로 봤을 때 비교우위 상대적으로 실업급여를 택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요. 근데 단순히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이 안에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고 기자 얘기한 것처럼 내가 고용보험금을 내고 받는 어떻게 보면 보험료를 내고 받는 보험금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택했다 또는 거기에 와서 타가는 사람들의 어떤 자세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뭐라 그럴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러면 왜 그 일을 그만두고 나와서 실업급여를 택할까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워낙 적은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비교우위 대상에 내가 보험금 내고 실업급여로 받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실업급여 금액을 낮춰서 이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갈까에 대한 의문의 답을 저희가 찾아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과연 돌아갈까요? 저는 안 돌아갈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받고 있는 근로 현장에서 받는 임금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문제인 거지 이걸 실업급여의 문제로 가져가는 거는 원인과 해결책이 잘못됐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게 절대적인 금액 자체로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부정수급자들 혹은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람들 내가 구직 활동을 했다라는 걸 그냥 서류상으로만 증빙하는 사람들 혹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이력서만 제출했던 기록 면접에 참여했던 기록만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는 사람들 때문에 누수가 생기는 건데 지금 8144님의 사연이 2001년 공단 생산업체 근무하다가 그만둔 적이 있는데 담당 과장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줘서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서 노동일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9개월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위법이었습니다. 이것도 부정적이죠. 맞아요. 그동안 이렇게 네. 혈세가 새고 있었으니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구직 활동하는 분들을 위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위법으로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또 최저급여나 또 실업수당을 받아야만 하는 또 일자리를 잠시라도 잃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간이니까 누구나 마음속에 이렇게 좀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제도로 바로잡아야 될 텐데 그러면 지금 반복 수급자가 거의 1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부터 좀 우리가 어떻게 제도를 새는 걸 이제 막아야 될 텐데 네. 일단 저는 뭐 하한액을 폐지하자라는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는 별로 동의를 하지 않고요. 근데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최소 근무일수가 180일이거든요. 제 생각엔 좀 너무 짧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소한 고용시장에 어느 정도 있어서 머물면서 고용보험에 본인이 기여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 풀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 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180일이라는 건 조금 짧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기간을 조금 더 길게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6개월 이상 직장에서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네네. 뭐 9개월이 됐든 그렇죠. 1년이 더 늘리자.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짧게 일하고 그만두고 짧게 일하고 그만두고 요거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고란 기자의 생각. 이게 사실은 이 고용보험이라는 게 목적이 이제 만약 실직했을 경우에는 생계 불안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단기간에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목적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구직 활동을 장려하는 그런 두 가지가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한선을 없애버리면 그러면 이제 탈 수 있는 금액이 한 120만 원대로 떨어지는데 그게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적 자체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 한선을 폐지하는 것 자체는 좀 반대인 건데 대신 이제 구직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인들을 이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 해야 되는 활동들이 너무 단순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첫 번째 달에는 가서 교육을 한번 들으면 되고 네. 두 번째 달부터 네 번째 달까지는 내가 구직 활동을 했다는 걸 증명하면 되는데 그게 무슨 취업 상담을 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직업에 대한 적성 검사를 했다는 것도 다 이제 증빙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입사 지원을 했다. 근데 면접에 안 갔어.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만 이제 증빙하면 되니까 이 프로세스들이 너무 이제 허술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고용보험을 내면서 이 실업급여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억울함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는 거에는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현금을 써가지고 이 현금을 써서 이제 실업급여 같은 거 주는 거의 폐해가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미국이나 네. 독일 이런 데들이 시행했던 정책을 보면 이거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이제 단적으로 드러나는데 이 코로나19 전으로 사실 유럽과 미국의 방식이 조금 달랐거든요. 이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단축근로를 하거나 일시휴직 같이 이제 고용유지 대책을 조금 활용을 했었고, 미국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실업급여를 대폭 늘리고, 그러니까 현금을 살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그때 뭐 경기 부양안 이런 것 좀 통과시키고 이래서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하고 뭐 주당 $600 추가 수당 지급하기도 했는데, 이게 그때 보면 지금 환율로 따져보면 주당 한 76만 원 정도 받는 거거든요. 그럼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미국 실업률은 10% 이상으로 올라갔었는데 반면에 독일은 한 4% 안팎에 머물렀었던 게, 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금 살포보다는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책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뭐 실업급여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례들을 좀 감안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직장을 잃은 첫 달에는 조금 더 많이 주고 둘째 달부터는 뭐 이렇게 감액을 시켜 나가란다든지 아니면 다른 직장을 찾았을 때 그걸 또 보충을 해준다라든지 뭐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실제 그 현장의 목소리도 좀 많이 들어봐야 되는데 7000님이 실업급여 받는 동안에는 4대 보험 처리 안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정 기간 일하다가 그만두고 또 4대 보험 적용 안 하는 곳에 취업을 합니다. 이게 되풀이가 됩니다. 이들이 가는 곳이 주로 운수업계 계통입니다라고 주변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1056님은 제 주변 사람들도 반복적으로 조금 일하고 실업급여 받아요. 급여가 최저시급이 아니라 경력자다 보니까 엄청 많이 받는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이게 결국에는 제도에는 허점은 분명히 다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허점을 줄여가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이제 중요한 상황인데 네. 지금 논의에 이제 앞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 이게 논의의 대상이 이 제도 자체 일종의 하향 평준화를 이끄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실업급여 자체가 전체적으로 금액 수준이 낮아지고 아까 또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그 어떤 일도 하지 말라라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에서 돈을 벌게 되면 실업급여 못 받는 거니까 그럼 최저 생계비 수준은 안 되고 그럼 밖에서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을 같이 생각하면서 제도 개선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저희가 받는 수준이 너무 높다라는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범재님이 부양가족이 있는지 없는지도 기준으로 삼았으면 합니다라는 아이디어도 주셨고요. 요건 약간 좀 옆으로 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외국인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이 이제 고용보험을 내니까. 네. 근데 항상 이럴 때 나오는 게 그 중에서 중국인이 가장 많이 받아가더라라는 이야기. 이것도 정치권에서 뭐 이렇게 보도자료 내고 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인들이 많이 고용이 되어 있으니까 조선족들이 예. 많이 들어와서 많이 고용이 되어 있고 그들이 고용보험 내는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비중도 높은 건데 사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조선족이고 그다음에 중국인 그리고 베트남인 이런 순서더라고요. 근데 이 베트남인이나 이렇게 동남아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 E9 비자라고 해서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고 이 중국 조선족들은 동포 비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이에요. E4 비자로 들어오거든요. 이 나인 비자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실직 상태면 추방을 당해요. 체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받고 나가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동포 비자인 E4 비자는 실업 상태와 상관없이 체류가 가능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조선족들이 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런 이제 맹점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각지대인데 그게 현재 제도이고. 정치권에서 이 이슈 계속 얘기하시는 건 일종의 프레임 같아요. 맞아요. 지난주에도 그렇죠. 저희가 이 얘기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부동산 투자도 뭐 중국인들이 너무 많이 자본을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도 네. 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도가 있고 그 제도에서 외국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자기가 돈을 내기 때문에 받는 거. 근데 그 숫자만 가지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자칫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제기하는 거는 이 이슈에 있어서는 조금 뭐 굳이 끼어들 이슈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본질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어서 실제 여당이 그 실업급여 관련된 간담회를 열었는데 여기에 이제 노동청의 한 직원이 참석을 해서 현장에 약간 분노가 느껴졌어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다고 전했는데 네. 내용을 보면은 여자분들 청년들은 웃으면서 온다라든지 아니면 특정 사치품을 이제 실업급여를 받아서 그걸로 산다라든지 해외여행 간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약간 구설수에 올랐더라고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현장에 계신 분이 이렇게 뭔가 이런 사고를 갖고 이제 구직자들을 대하니까 이제 현장이 잘 돌아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이번 말씀을 들으면 실업급여를 타러 갈 때는 최대한 어두운 슬픈 표정. 생각을 하면서 맞아. 어두운 표정을 하고 심각한 검은 가야 정장 되는, 입고? 네, 검은 정장 입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조금 현장에 계신 분이 너무 약간 이게 가볍게 네. 언행을 한 것 같죠. 그것도 그리고 이제 너무 일반화 시켜가지고 사실 실업 상태로 불안하게
계속 살고 싶은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어쨌든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게 좋을 텐데 그걸 마치 그냥 다 일반화 시켜가지고 실업급여로 달콤한 이제 실업. 달콤하게 연명하고 싶어하는 노동자가 전부다라는 식으로 매도를 시켜버린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그럼 면이 우리가 이걸 있었습니다.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논의하는 와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본질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남녀를 다 가르고 갈라치기 하는 또 거죠. 이제 세대를 가르는 청년 이렇게 세대를 가르는 또 다른 사회 갈등을 이제 조장하는 분위기인데 이런 것 좀 지양해야 돼요. 그렇죠. 뭐 최저시급 받는 사람 혹은 실업급여 받는 사람은 해외여행 가지 말란 법이 있느냐. 뭐 그걸로 치킨을 사 먹든 선글라스를 사서 끼든 그건 본인의 자유인데.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험료 내가 보험금 받아서 그 보험금을 사용하는 거는 본인의 어떻게 보면 의지고 자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을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건데 이분이 이제 앞서 저희가 몇 개 지적했던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반복 수급하는 분들, 그다음에 이걸 이용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사례를 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표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 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다른 이슈로 이게 이렇게 갈 수가 있어서 이분은 조금 말씀하실 때 많은 실수를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특히 노동개혁 기치를 좀 올리고 있는데 사실 실업급여 이 제도 개선도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봐야 할지 사실 이게 좀 맞물린 지점이 있을지 왜냐하면 또 전 정부에 대한 어떤 프레임을 같이 씌워서 또 비판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전 정부에서 너무 기준을 높여줬다라는 지적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상 제도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실업급여와 관련돼서는 제도가 조금 바뀐 게 있죠. 2019년도에 고용보험법이 개정됐거든요. 네. 그래서 수급과 관련된 부분이 임금의 뭐 50%에서 60%로 확대된 것도 이 시기였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직전 평균 임금을 그 계산하는 시기를 한 3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4개월에서 9개월로 뭐 바꾸고 하는 제도상의 변경이 좀 있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 정권 때문이다. 뭐 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7.2%였으니까 급격히 높아졌기 때문에 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또 역대 정권으로 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률은 사실 그 전 정권인 박근혜 정권 때 훨씬 더 높았거든요. 평균적으로 연 7.4% 정도 올랐으니까 네. 그걸 이전 정권 탓을 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도상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라면 우리가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저렇게도 시도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잘못된 점이 나오면 보완하면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일단은 제도 개선이 된다면 반복급여, 부정수급 여기서부터 좀 죄는 거는 사실 필요해 보이고 다만 금액이라든지 사람들의 태도, 심리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그걸 과연 제도로 건들 수가 있는지는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많은 청취자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넘어갈게요. 기재부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복권 판매액이 6조 4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종류의 복권이 85%를 차지를 했고요. 복권 판매액 중에 절반 정도는 당첨금으로 사용하게 되고 나머지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권 사시는데 쓰는 돈도 절반은 좋은 일에 쓰이는 거고요. 45개 숫자 중에서 당첨번호 6개를 맞추는 이 복권의 종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맞아요. 금요일에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금요일에. 왜냐하면 내일 당첨될 것 같거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요즘에 그 비싼 아파트들 그리고 그 아파트들이 열심히 지어놓은 아파트만큼이나 멋지게 만들어 놓은 아파트 이름들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순살자이, 침수자이, 통뼈캐슬, 흐르지오. 어쩌다 이렇게 또 조롱의 대상이 됐을까요? 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조롱의 대상이 된 거고요. 참 우리 민족이 해악의 민족인 것 같은 게 이렇게 벌어진 사태를 이런 해악으로 극복하려는 이렇게 천재적인 장면 놀랍습니다. 백숙자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원래 약간 그런 거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한 번 뉴스가 되면 비슷한 뉴스들이 과거에는 뉴스 가치가 떨어져서 보도를 안 하다가 이런 제보들도 물밀듯이 나오고 사람들도 더 많이 관심을 가지니까 유사한 보도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최근에 뭐 비도 많이 와서 맞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약간 걱정이 드는 게 뭐지? 부실 시공이 근래에 많았었나라는 불안감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제 이 사건의 출발은 최근에 이제 GS건설이 인천 쪽 한 신축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면서 네. 이제 더 촉발된 거잖아요. 그 전에도 뭐 이런 문제들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텐데 더군다나 GS건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공 능력 상위 10개사 중에 하나고 굉장히 브랜드가 네.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야 이렇게 브랜드를 믿고 우리가 분양받고 이사간 아파트가 이 정도였어? 라는 이제 두려움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생긴 거죠. 근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저희가 인플레이션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건설과 관련돼서는 원자재 가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분양가를 측정해 놓은 거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유혹에 빠지게 되죠. 어떻게든 공사비를 절감해야 되잖아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건설사들 뻔하거든요. 공기를 단축하는 거예요. 막 채찍질을 해서 빨리 끝내면 이게 돈을 좀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싼 자재를 쓰는 거죠. 근데 가격이 평균적으로 다 올랐기 때문에 싼 자재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자재를 조금씩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자이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말고 다른 데들도 혹시나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이 지금 꽤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재 비용도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뭐 몇 달 전에도 한 그 익명 사이트에 올라온 것처럼 건설 현장에서 철근을 좀 많이 줄이고 있으니 조심해야 할 거다라는 글도 올라왔었고 실제로. 근데 그게 저 사람 뭐야 했었는데 그게 실제가 되다 보니까 언론사들에서 당시에 그 글 쓴 분 찾습니다. 맞아요. 막 이렇게도 나서기도 했고. 이게 약간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근값이 올라서 이게 부각이 됐긴 했는데 뭐 과거에 돌이켜보면 우리 성수대교 붕괴도 겪었고 삼풍백화점 붕괴도 겪었고 이런데 이전에 그 유명한 건축학과 교수님도 한 2, 3년 전 이런 얘기를 이제 유튜브에서 한 게 또 회자가 됐더라고요. 우리나라 공사 현장에서 철근 빼먹는 건 뭐 다반사고요.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게 그게 철근값 올라서 뺀 거 플러스 약간 관행적으로 조금씩 이런 것들이 건설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게 철근값이라든가 뭐 시멘트값 이런 것들이 폭등을 하면서 조금 더 심해진 경향이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제가 더 놀랐던 거는 설계부터 잘못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설계는 제대로 됐는데 그걸 시공사가 이거는 좀 가격이 뭐 많이 나가니까 뭐 몇 개 빼자 이런 게 아니라 설계부터도 기둥 그 지하 주차장 기둥 32개 중에서 한 뭐 17곳에만 철근 다발을 들어가는 걸로 설계를 했고 일단 이제 설계부터 잘못이 된 거죠. 거기에서 시공을 하면서 한 기둥 2개 정도에서 더 빼고 거기에 대한 감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게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공사는 사실 설계해준 대로 시공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현장에서 보면 이거 이상한데? 라는 생각은 들었을 거고 또 현장에는 관리 감독하는 감리 업체가 사실 그거 하라고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건데 그것도 안 됐고 그래서 총체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죠. 또 제가 듣기로는 하도급 업체들이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인력이나 생산 능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파트를 많이 지을수록 하도급 업체도 더 순위가 떨어지는 능력이 떨어지는 업체들을 쓸 수밖에 없고 인력도 미숙련 인력을 또 쓰게 되고 이런 문제도 좀 현장에서는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 인상적이더라고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이제 인터뷰를 보니까 네. 이게 예전에는 숙련 노동자가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 설계 단계에서 한 40% 빠지고 실제 시공할 때 철근을 또 빼가지고 실제로 60%가 비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철근이. 그래서 순살자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그 숙련공의 인터뷰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 숙련공
소상공들이 야 이거 이러다가는 진짜 문제 생길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위에다가 현장에서 현장 분위기를 보고서 이 정도로 되면 이게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을 하다 그렇죠, 보면은 그래서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면서 이게 뭔가 시정이 될 수 있는 그 나름의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현장에서는 그냥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저숙련 노동자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사고가 날 수도 있었다는 말을 하면서 이 건설 노동 현장의 미숙련 노동자가 대부분이 된 이 현실 요것도 또 꼬집고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그 영화 하나 생각나네요. 예전에 그 내 머릿속의 지우개라는 영화에서 정우성 씨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철근이가 이렇게 묶으면 안 돼. 그러면서 막 현장에서 싸우고 그런 장면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분들이 사실 그것도 어렵죠. 네. 현장에서도. 근데 앞으로는 현실은 계속 그렇게 될 거니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시스템상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설계부터 아까 잘못되지 않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현장에서 이게 다시 올라온다? 뭐 이것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그 감리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설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하청 문제라든지 구조적인 문제를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이번에 그 순살자이 논란 네. 전에 지난해 광주 화정 아이파크가 그 외벽이 무너지면서 여기서는 한 7분 정도 사상 17분이었군요. 사상자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도 재시공을 한다고 하는데 또 최근에 또 논란이 있더라고요. 어제 설명을 했죠. 철거 설명회를 했는데 예. 그게 진짜 전면 재시공을 하겠다고 했잖아. 다 철거하고. 예. 근데 어제 설명에서 얘기한 거는 1층 상가는 남기고 주거층만 철거하겠다 그래서 지금 입주민들이 다 이제 반발을 하고 밑에 층은 남기고 위층만 그렇죠. 철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꼼수로 느껴지는 거죠. 아이고야.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사에 대한 신뢰가 이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 처음에 전면 재시공 한다 그랬으면 아예 깔끔하게 밀고 지하 지방공사보다 다시 해야 되는데 상가 부분 남기고 위에만 하겠다고 하니까 와 이거 약간 꼼수 아니야? 뭐 속이는 거 아니야? 뭐 눈가림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회장이 고개 숙이고 사과할 때는 언제고 또 다시 뒤에 가서 계산기를 두드렸구나.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잊혀질 때가 됐죠. 그 회장이 사과한 내용은. 아하.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참 신뢰의 문제고 또 이거는 사람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과연 앞으로도 이럴 것이냐. 지금 일단 건설 원가가 원체 치솟았고 그러면 이 부담을 가지고 건설사들은 앞으로도 계속 시공을 해야 될 테고 물론 분양가에 이걸 다 전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동산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또 그게 가능할까 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은 생기거든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일단 이런 문제를 막으려면 부실시공 문제를 막으려면 지금 현재 있는 입찰 제도는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후분양으로 가야 된다 완전히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후분양으로 가게 되면 사실 분양가 올라가는 거 뭐 거의 기정사실이거든요. 그간에 이제 금융 비용을 과거에는 이제 그런 입주자들이 부담을 했다면 이제는 건설사가 떠안고 그걸 분양가에다가 이전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후분양으로 완전 가기는 어려울 테고 그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입찰제도 개편인데요. 지금은 최저가 낙찰제잖아요. 어떻게 해서 일단 수주를 따내어서 따갖고 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래 어떻게든 해봐라고 하면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 싶을 지점까지 이제 그 가격 그 압박이 밀리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철근 몇 개 빼는 식으로 이제 그 원가를 보존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이 아니라 뭐 기술 입찰 제도를 제도화하고 공사 단가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뭔가 입찰 제도를 개편하는 노력은 지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또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비용이 후분양보다는 금융 비용 부분에서 빠지니까 네. 네. 그리고 비용을 생각하는데요. 사실 사는 집이라고 하는 거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안전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의 가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집값의 상당 부분은 토지, 맞아요. 땅, 입지가 또 차지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3분양 후분양 그러니까 3분양에서 저희가 모델 하우스 보고 집 사고 나중에 실제로 받아본 뭐 집도 물건이라고 하면 물건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보통은 이제 집은 워낙 덩치가 크고 비싸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환불 규정은 없죠. 집은 환불 규정이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안전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집도 저희가
그 사고 자체를 좀 바꿔서 환불 규정을 만들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건 이 정도의 안전사고 정말 심각한 안전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이걸 뭐 다시 짓냐 안 짓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속아서 산 사람들한테 피해 보상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규정이 생기면 건설사들 그거 무서워서 안전 규정 더 잘 지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하자에 대한 부분은 있거든요. 네. 하자가 나오면 뭐 몇 년간 건설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있는데 하자의 수준이 이렇게 높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건설사들이 계속해서 아까 이제 뭐 입찰 제도 고쳐지고 그 안에 뭐 하도급 문제 뭐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구조를 한꺼번에 바꾸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아까 환불 네. 규정 말씀하시면서 이게 모든 기업 활동에 관련된 문제인데 건설뿐만이 아니라 이 뭔가 우리도 집단 소송제를 확 활성화해가지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세게 때려서 회사가 휘청할 정도로 하면 이런 사고가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사실 물건 살 때 네. 온라인으로 사더라도 뭐 사진 하나 딸랑 올려놓은 거 보고 사진 않아요. 설명이 예. 상상이 있는 걸 보고 사거든요. 근데 이 내 생애 최대 지출인 집을 살 때는 뭐 이 분양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모델하우스나 브로셔를 먼저 보고 접하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몇십억씩 하는 아파트를 땅 파기도 전에 미리 구매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조금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했었는데 뭐 얼마 전에 이제 누가 말 그림으로 표현한 거를 좀 봤어요. 아파트 단계별 변화를 그려놓은 건데 설계도는 말의 이 세밀한 금융까지 다 표현한 완전 세밀화예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모델하우스는 그냥 평범한 말 그림. 준공된 거는 아이가 그린 쭉쭉 선으로 그려놓은.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현실인 거거든요. 근데 이 실제 설계도와 다른 거에 실망하게 사는데 뭔가 문제는 우리가 안전 문제를 후분양을 한다고 해도 입주자들이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뭐 금 같거나 도배가 잘못됐거나 이런 세세한 하자는 사전 점검할 때 보이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어. 이거를 입주자들이 파악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후분양도 저는 크게 현실적인 답이 안 될 것 문제가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있고요. 일단 박재만 님이 보내주신 한마디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짓자이. 자, 오늘 김치형 경제 전문 기자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알고란의 고란 경제 전문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비가 많이 와서 하천 이런 데도 수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강도 그렇고요. 전주천 미산교 지점, 섬진강 임실군 지점, 금강 논산시 지점 수위가 상승하면서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산간 지역에는 강풍 경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강이나 하천 주변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주차하신 분들도 미리미리 옮기셔야겠습니다만 자동차가 아깝다라는 생각보다 생명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이어서 직업의 세계 같이 한번 떠나볼 텐데요. 문화재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근데 그 문화재에 담긴 우리 역사를 맛깔나게 풀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 관광 해설사 분들인데요. 은퇴 후에 제2의 인생으로 문화 관광 해설사에 나서신 분들도 많다고 하네요. 한경자벤조이 강홍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강홍민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홍민 기자입니다. 어디 계세요 혹시? 지금 제가 거의 다 왔는데 네. 마포대교 아래에서 예. 지금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교통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은가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제가 좀 평소보다 일찍 나왔는데 차가 생각보다 많이 밀려서 제 시간에 도착을 못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하게 잘 들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우선은 문화 관광 해설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 이 직업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이 직업의 시작은 1988년 네. 88 서울 올림픽 당시에 네. 정부에서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안내할 자원봉사단을 모집한 게 시초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1991년에 경주에 있는 신라문화원이라는 기관에서 네. 이 문화유산 해설사, 관광 해설사가 아니라 문화유산 해설사를 처음으로 선발한 게 이제 시작입니다. 이 제가 만난 분도 문화유산 해설사 1기 출신인데 네. 당시에는 뭐 연봉이 얼마 이상 돼야 되고 회사 직급은 뭐 과장급 이상이어야 되고 재산 유무는 어느 정도 돼야 된다. 뭐 이렇게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으로 해설사를 선발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지금은 연령 제한이 없어지고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네.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는 직업으로 바뀌었죠. 근데 거의 한 20-30년 전에는 재산 규모도 보고 네. 문화관광 해설사를 뽑았다. 아이고 참. 근데 지금은 근데 구체적으로 문화관광 해설사가 뭔가 그냥 역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할 텐데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시게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각 지역에 있는 문화재들이 있잖아요. 예. 그 문화재들을 방문하는 이 관람객들에게 안내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는 역할인데, 뭐 서울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경복궁이나 창경궁, 저희 집 근처에는 이제 헌릉이 있는데 이런 문화재를 보러 온 관광객들에게 네. 굉장히 이 스토리를 기반한 역사를 알려주는 거죠. 이제 관람객이 어린아이부터 굉장히 나이 든 분들까지 연령대가 다양하잖아요. 네. 이 해설사들이 관람객들의 나이에 맞게 아. 역사부터 뭐 숨겨져 있는 스토리까지 굉장히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들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화재의 스토리텔러나 네. 뭐 도슨트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아하. 근데 어떤 그 문화재 관람하러 가면 그곳에 다 뭐 해설사분들이 계신 건 또 아니더라고요. 나도 그렇습니다. 해설사한테 제대로 역사 공부 좀 들어보고 싶은데 특히 가족들이랑 갔을 때 아이들한테도 제대로 좀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요즘에 이제 그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그 포털 사이트에 문화관광 해설사 통합 예약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제 관광지별 아니면 지역별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까 검색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 관광 해설사 통합 예약. 네. 좋습니다. 강 기자가 이번에 만난 분은 그러면 어떤 문화재를 소개하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만난 분은 이제 경기도 고양시에 네. 서삼릉 태실이라는 곳에서 근무하는 분이셨는데, 이 태실이 뭐냐면 태실. 옛 태실, 네. 옛 조선의 이제 왕가에서는 왕과 이제 왕의 후손들이 태어날 때 그 아이의 탯줄을 잘라서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이 탯줄. 보관 장소가 태실인데, 이 서삼릉 태실에는 뭐 조선을 통치한 54분의 왕 그리고 22분의 왕의 후손들의 태실을 모셔둔 곳이고요. 예. 원래 이전까지는 비공개 지역이었다가 2020년에 일반인에게 개방이 됐는데, 문 연 지 얼마 안 있다가 코로나19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문을 닫았고 최근에 다시 개방을 한 곳입니다. 야, 왕과 자손의 탯줄을 따로 보관하는 장소가 있다는 것도 처음 들었고 네. 그 지역에서 그 문화재를 소개하시는 분도 계시다라는 것도 처음 들었네요. 이야, 재밌습니다. 혹시 이분이 되게 오랫동안 문화관광 해설사 하셨다고 들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 사건 좀 들려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뭐 재밌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네. 저도 이 태실에서 이분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이곳이 인적이 좀 드문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실 외에도 그 안쪽에는 후궁들의 묘가 있어요. 예. 작년쯤에 이분이 이제 관람객들을 데리고 해설을 하는데 어디선가 이 향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그 향냄새가 날 리가 없는데 참 이상하다 싶어서 관람객들에게 향냄새 안 나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는데 맡은 사람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관람객들이 가고 나서 이제 사무실에서 기분이 좀 이상해서 이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봤더니 네. 그날이 정조의 후궁이죠. 이 성덕임의 제삿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있어서 더 무섭긴 했는데 그 다음날 이분이 묘 앞에서 네네네. 향을 피워서 절을 올리기도 했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근데 그 문화관광 해설사 분들도 사실 그 역사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많이 아는 것과 이걸 잘 설명해 주는 건 또 다른 일이잖아요. 특히 아이들이 왔을 때 막 집중도 좀 시켜줘야 되고 뭔가 좀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노하우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이분 제가 만난 분은 그 수학 교사 출신이라 예. 원래 교사들이 말하는 건 굉장히 자신 있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을 굉장히 잘하고 재밌게 하시는 분이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조들이 살아온 역사를 그대로 이렇게 읊어주면 사실 재미도 없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연령대에 맞춰서 약간의 과장을 좀 가미해서 이야기를 해야 관람객들이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동화 구현하는 것처럼 연습을 이 해설사들도 한다고 합니다. 아하. 혹시 그리고 이분들의 업무 환경, 뭐 급여 수준이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요즘 이 문화관광 해설사가 굉장히 그 은퇴 후 하고 싶은 희망하는 직업으로 좀 각광받고 있어서 관심이 좀 많으실 텐데 네. 이것도 지자체별로 그리고 문화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일당으로 책정되는데 하루에 이제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로 책정이 되고요. 보통 이제 한 달에 한 10일 정도 근무를 하니까 월 한 50에서 70만 원 정도 고정급여가 책정이 됩니다. 특히 이제 문화재가 이 산속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 많이들 있어서 요즘 같은 이제 더운 여름에는 벌레들과 싸워야 되고 겨울에는 이 추위와의 전쟁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아하. 이 예약이 잡히면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야외 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힘든 점이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 급여나 뭐 이런 금액으로 하시다기보다는 제2의 인생, 그렇죠. 은퇴 후에 또 다른 직업을 갖기 위해서 또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보통 이제 지자체에서 모집 공고를 내고 문화재청에서 문화유적지를 새롭게 지정할 때마다 수요에 의해서 선발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경자벤조이 강홍민 기자였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부는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이번에 뭐 미국도 그렇고 물가 지표도 많이 나왔죠. 또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을 했고 약 2주 뒤에 미국에서도 또 한번 금리 결정이 나올 텐데 각종 글로벌 경제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비가 또 많이 오고 수위가 많이 올라간 지역들이 있으니까요. 또 계속해서 안전에도 많이 각별히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 듣고요.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공평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주영희 소장입니다.